강신의 수다입니다. 두 천재 바둑 기사의 실화를 담은 영화죠. 승부 녹음해 보겠습니다. 저번 달 3월 26일 개봉했었고 114분짜리입니다. 12세 관람가이고 스크린은 1773개까지, 그리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202만 이렇게 관객을 기록했는데요. 재밌게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봤을 때 재밌게 봤습니다. 클라이막스? 그 절정 부분이 좀 약한 게 아쉽기도 했고요. 의외로 연출적인 면에서 좀 신박한 장면들, 그런 것들도 나와서 지루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녹음하고 있을 때는 야당이라는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승부, 이 영화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영화는 또 이병헌, 유아인 이 두 배우가 나왔던 영화고, 특히 유아인 씨가 배우 인생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영화 촬영은 2021년 4월에 이미 끝났고 약 4년 후에 개봉을 하게 되었죠. 그 유아인 씨 문제 때문에. 넷플릭스로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편집으로 이 유아인 씨 분량을 얼마나 드러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아인 씨 분량이 꽤 나오긴 하고요. 이 유아인 씨가 이창호 기사를 연기한 거죠. 그리고 이병헌 씨가 조훈현 기사를 연기했고, 문정희 씨가 조훈현 기사의 아내, 이병헌 배우의 아내 역할을 맡았고, 오랜만에 또 스크린으로 봐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조우진 씨도 이병헌의 라이벌로 나오게 됩니다. 연출은 이제 김형주 감독님이시고 2016년에 보안관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도 재밌게 봤던 영화이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저씨들의 허세로 코미디를 만드는 그런 영화였죠. 네, 각본도 김영주 감독님이 참여하셨고 윤종빈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왜 윤종빈 감독 이름이 나오느냐?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가 월광인데 윤종빈 감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녹음을 하는 터라 발음도 꼬이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영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녹음을 해보고자 하고요. 스포일러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미 다 알려진 실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면만 아니면 대충의 이야기, 스토리는 다 이미 역사가 스포인 셈이죠.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바둑 경기가 나오는 KBS 1TV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그냥 틀어놓고 한참 보긴 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는 네모칸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인간적인 면이 담겨있는 돌 하나하나 놓여서 승부가 가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뭔가 미로처럼 혹은 퍼즐처럼 보이기도 해서 간간히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둑을 모르시는 이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바둑 용어 이런 것들이 자막으로 설명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두 인물, 실존 인물이죠. 조훈현과 이창호, 이 사제간의 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바둑 자체를 몰라도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바둑이라는 게 뭐 테니스나 축구처럼 역동적인 게임이 아니잖아요. 정적인 경기입니다. 게임이에요. 물론 그 바둑판 안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지지만 이 바둑을 카메라로 담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좀 영화가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루하지 않게 연출로서 그걸 커버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좋았고요. 영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재미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대중적인 재미라는 것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좀 안전한 측면이 있다. 연출로 최대한 지루함을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컨대 뭐 그런 장면들이 있죠. 뭐 바둑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한 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그 바둑 기사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포석을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화에서는 주인공의 독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한단 말이죠. 어떤 영화에서는 그냥 그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의 표정으로만 그것을 퉁치고 넘어간다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바둑판 위에서 포석이 그려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포석을 한번 놓았다가 또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면서 시각적으로도 지루하지 않게 보여줍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조훈현이 결국은 이창호한테 모든 왕좌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바둑 패권 혹은 세계 패권을 이창호 자신 제자한테 뺏기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병헌 배우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제자한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고 뭐 충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다가 정작 이병헌이 그 제자한테 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 화면이 서서히 화면 각도가 틀어지면서 위아래가 뒤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연출로 보여집니다. 이병헌 천하였던 이 바둑 세계가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유아인이 자신을 가르치던 정말 어마어마한 대스승과 지금 결승전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그때 이건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예 이제 그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병헌이 그걸 보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런 디테일도 참 재밌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흔들리고 있던 유아인이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바둑 경기를 할 때는 마음의 평온이 참 중요하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네가 가장 편했을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라.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스승과 함께 했던 그 생활, 그 시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화면으로 혹은 회상씬으로. 근데 의외의 장면들이 나오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시계방, 옛날에는 시계하고 보석하고 같이 팔았으니까 그 시계방에서 여러 시계들이 똑딱똑딱 거리는 그 소리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 곳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회상씬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유아인이 여러 시계에 둘러싸이는 모습으로 CG 처리를 하면서 그 연출을 하거든요. 리듬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판타지스러운 그런 화면 처리를 하면서 이 유아인이 어떤 때에 가장 편했었고 긴장을 하지 않고 평온을 되찾는 그러한 흐름까지도 보여준단 말이죠. 스승과 대국을 하면서 스승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스승을 이기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연출이 나오는 장면들이 좀 시각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굉장히 정적인 게임인데 바둑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려고 한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영화 취하선이라고 있죠.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인데 취하선에서 장승범이 그린 주인공이 그린 그림을 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세평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그림의 훌륭한 점들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청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냥 그림만 쭉 보여줬으면은 그 장면이 좀 지루하고 이 그림이 뭐가 훌륭한지도 잘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여러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지루한 리듬감도 깨트리고 그 화면에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영화 승부에서는 조금 신선한 카메라 연출을 보여준다. 자, 배우들 연기를 한번 또 말씀드려보면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면서 나오는 그런 선생의 모습, 그리고 제자에게 뒤쫓기면서 그런 초조한 마음,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티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연기, 시간과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연기가 나오는데, 이 유아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시종일관 감정을 숨기는 그 연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연기를 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병헌 같은 경우는 시간과 서사에 따라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캐릭터이지만 그것을 숨기려는 연기를 하는 것이고, 유아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감정을 안으로 수렴하는 캐릭터지만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좀 상반되는 연기를 해요. 근데 둘 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연기가. 특히 유아인 같은 경우는 영화 보면서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연기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한동안은 못 보겠죠. 적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유아인 나왔던 영화들 혹은 그의 연기들을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비슷한 또래에서 이만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몇 명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넷플릭스 시리즈였죠.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시즌 1에서는 유아인이 연기를 했고 시즌 2에서는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같은 캐릭터인데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한 것이죠. 거기서도 유아인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주인공이 이병헌일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를 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 분량을 덜어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이병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왜냐하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천재인 1인자가 2인자로, 그러니까 2등으로 내려앉는 그러할 때 나오는 그 감정이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연기하는 이병헌이 더 분량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데우스라는 그 모차르트 살리에리가 나오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천재인 1인자 모차르트를 동경하지만 그걸 넘지 못하는 2인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 영화 속에서도 또 이 영화 승부에서도 모차르트나 유아인이 캐릭터가 변화되긴 해요. 모차르트도 점점 초췌해지고 유아인 같은 경우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변화가 나오고 그럼에도 우리 대중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흥미가 가는 그리고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감정이나 서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천재였던 1인자가 2인자로 내려앉거나 혹은 천재인 1인자를 동경하지만 넘지 못하는 그런 2인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영화도 유아인이 훌륭한 연기를 하지만 어쩌면 이병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그런 평가에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 사제 간의 감정선이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적당할까? 이 사제 간에 어떤 찐득찐득한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녹음했었던 타짜에서는 그 고니와 평경장이 유사 부자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복수 영화다. 복수 서사의 밑바탕이 이 유사 부자 관계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평경장이 죽고 그 복수를 위해서 고니가 직선으로 달려가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는 욕망도, 돈에 대한 욕망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영화 승부에서는 어린 제자를 자기 집에서 키우고 가르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병헌의 아내한테 유아인이 작은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했던 제자와 이 스승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좀 덜하긴 했습니다. 조금은 부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더 이병헌이 느끼게 되는 그 충격감, 제자한테 지게 되는 그 충격감이 더 크게 전달되지 않을까? 관객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정의 깊이가 조금 얕다. 한편 다른 생각도 든 것이 영화가 어쨌든지 간에 바둑의 승부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찐득찐득한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감정 처리한 것이 적당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려주는 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거, 당연하게 그런 생각되는 풍토랄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아들한테 자기 왕자를 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 감정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이 사제 간의 감정선을. 이병헌의 스승이 이제 일본 바둑 기사인데 이병헌의 스승이 물려준 바둑판을 다시 유아인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병헌이 그 바둑판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장면도 있긴 하죠. 그만큼 소중한 건데 내 스승한테 받은 거를 내 제자에게 준다? 이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또한 자신의 선입견을 깨트린 그 제자의 기보, 바둑이 순서대로 적혀있는 그 기보를 다림질해서 보관하다가 자신의 곁을 이제 떠나게 되는 제자에게 다시 건네주는 장면이 있죠. 유아인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거를 꺼내보는 장면으로 유아인이 소리 죽여서 눈물을 흘리는, 흐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보는 이 제자의 세계관이 어쩌면 처음으로 싹을 틔우는 그런 경기 기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 자신과 다른 기풍을 거기서 보게 돼서 유아인에게 막 소리치고 혼내고 막 그러기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제자의 기풍 혹은 제자의 세계관, 그 천재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종이었는데 그만큼 소중했던 것이고 내 스승이 내 세계관, 내 기풍을 인정해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장면인 것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사제간의 그런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쫀득했으면 어땠을까? 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맥스 절정 구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시각적인 효과 막 보여주면서 시계들 막 나오고 포석이 바둑판이 그려졌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뭐 화려하게 막 보여주다가 정말 절정을 쳐야 되는 그 장면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맥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자연스러운 두 배우의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고 좀 치열함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여기서 조금 더 쳤으면은 뭐 감정적으로 치든 리듬감으로 치든 조금 더 절정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아쉬워서 제가 별점을 0.5점 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은 그 장면들도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쩌면 두 천재가 각자의 영역에서 평안을 찾고 또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서로 주고받는 나레이션을 넣는다거나 격한 리듬감이 아니라 조금은 차분한 리듬감으로 후반을 연출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신을 2인자로 떨어뜨려서 어쩌면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공식 바둑 경기를 치르려면은 한때 1위였던 이 이병헌이 이제 예선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경기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영화 후반에 가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그런 처지를. 자신을 떨어뜨린 제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의 신발끈을 선뜻 흔쾌히 매주려고 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나오죠. 이 제자는 그동안에 자신의 신발끈을 잘 못 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장면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너에게 악감정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 그리고 존중하는 상대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만약에 마음속으로 불편감이 있었으면 그 제자의 신발끈을 매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제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발끈을 자기가 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신발끈 정도는 자기가 맬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이죠. 그만큼 성장했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안정을 찾았다. 각자 캐릭터가 그런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모습을 주기 위해서 후반에 격렬한 절정을 치닫는 그런 장면 대신에 조금은 느슨하고 서로 막 나레이션 주고받고 이런 장면으로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리듬감 0.5초로 막 쪼개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제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올렸으면 하는 더 감정이 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총평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미 역사가 스포일러인 승부 재밌게 봤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좀 더 쫀득쫀득한 감정선 그리고 조금 더 치열한 절정 장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지만 영화에서 그 바둑이라는 정적인 경기를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는 그런 연출들 좋았고 또 두 캐릭터의 상반되는 캐릭터 자체의 감정과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 이병헌은 감정이 발산되지만 그것을 숨겨야 되는 그런 연기였고 유아인은 감정을 숨기는 캐릭터지만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연기 참 좋았다. 그리고 마약은 나쁘다. 그런 말씀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흥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2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참 착한 영화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절에 이렇게 좋은 영화 이창호가 있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해주면서 서로 나누면서 볼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 영화가 드라마의 바둑 영화가 좀 없죠.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게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본다면 그래서 이제 액션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스릴러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변형된 바둑 영화는 한국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 바둑 자체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 근래 들어서는 처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참 소중한 영화고 또 그만큼 잘 나왔다. 재밌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장에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꼭 VOD 나오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인데 당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유튜브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팟빵에는 옛날 방송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팟빵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유튜브에는 옛날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좀 더워요. 이제 조만간 또 여름이 오겠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는 어떤 방송편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황이 선종하셨는데 콘클라베를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콘클라베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녹음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